부모가 교육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학교 교육을 100%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생존 교육이고 그래서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곳이라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단 부모가 교육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학교 교육을 100%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학교 교육이 50%라면 부모 교육이 50%여야 되거든요. 아까 왜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건 생존 교육이고 관계 교육인데 관계 교육 물론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의 선행은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애가 어른도 섬길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인사도 할 줄 알고 관계도 맺을 줄 알고 갈등이 생기면 풀 줄도 알고 친구에게 다가갈 줄도 알고 이런 걸 집에서 배워서 학교 가서 이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란 말을 들으면 학교만이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삼류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부모가 뭐 돈 팔고 밥 팔고 막 그렇게 열심히 뭐 시골에서 그러놨더니 세상에 그래서 뭐 대기업에 막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부모가 만나고 싶어 봤더니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삼류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치우쳐진 그쪽이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는 건 맞지만 전 효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양쪽이. 그래서 바퀴는 휠 밸런스 맞추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생존 교육, 이쪽은 관계 교육.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심리학들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험이 있다. 하나는 성취하는 경험. 단적으로 하면 이거 성공이죠. 그럼 두 번째 연결하는 경험. 관계예요. 두 가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죠. 이렇게.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그렇죠. 차라리 굳이 따지면 선택지를 가지면 이쪽은 자 생존의 영역에서 아주 막 진짜 부자고 막 모든 면에서 이런 쪽인데 관계가 다 바닥이다 이거 하고 이쪽은 좀 남들에 비해서 한 뭐 하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 겨우 그 정도인데 가족 관계가 풍성하고 좋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을 하면 이쪽이 훨씬 낫거든요. 제가 옛날에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은 진짜 북한에서 혼자 이렇게 혈혈단신 혼자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업체를 일구신 분이었어요. 이름을 딱 대면 오, 그 기업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데요. 그분은 상담실로 상담을 안 오고 자기 집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방문 상담처럼.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가보니까 아들만 둘인데요. 1년이 넘어서 아내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아들들하고 재산권 분쟁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내, 아들 둘하고 세 가족이 다 아버지하고 지금 적대관계 그것도 돈 가지고 소송 문제 다 걸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 마치고 나오면서 한쪽에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했지만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물음표를 남기면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할 거는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가정에서 만들고 부모가 교사지 학교가 이걸 감당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성교육이란 말도 좀 많이 쓰는데요.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한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명제예요. 인성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지 가정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인데 뭐 이렇게 성공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이거 양쪽 관계에서 둘 다 매칭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데 행복한 거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성공하면 행복한데 도움되는 거 맞아요. 그런 거지만 이제 이쪽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도 한쪽만 추구하면 이것만 비대하면 이쪽 바퀴가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그 불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제도화된 교육 자체가 경쟁이에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경쟁이잖아요 벌써. 시험 성적도 다 그랬고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랬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왔고 저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계속 유대인들 교육을 쭉 살펴보면서 더 놀란 거는 걔네들은 교육 방식이 경쟁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우리는 경쟁인데 애초부터 얘네들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교육이란 말 자체 우리가 쓸 때 우리가 100년 대계란 말을 쓰잖아요. 100년 대계, 그러니까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는 게 교육인데 10년 대계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따지면 20년 대계 정도 되겠죠. 성인 될 때까지가 그런 거니까. 그렇더라도 10년 개념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막 학교 공부시켜 성적 위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6.25 전란 이후에 아카시아 심은 숲과 비슷하더라 지금. 이번에 산불 나갖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산불이 저렇게 확산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수종이 소나무가 많다는 것도 함정이에요.
소나무는 유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산에 지금 다 기름통을 두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산림을 조성할 때 이게 소나무 종류가 있다면 또 활엽수술이면 또 조성하고 이렇게 잘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어놨더니 엉망이 됐던 게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초창기에는 아카시아 심었거든요. 아카시아. 빨리 자라고 빨리 풀을 넣으니까 그런 거지만 아카시아가 사실은 뭐 나무 효용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목재로서도 그렇고 기타 등뭐 꿀 따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오히려 나무로 비유를 하면 아카시아 심는 교육이 아니라 저기 전라남도 장흥 뭐 저런 쪽에 간 그 편백나무 심듯이 임종국 선생 이야기처럼 그 나무를 심었더니 당신 때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지만 지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봐요.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숲, 그런 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되고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신적 영양실조 상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어릴 때부터 학습 필요 증후군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 관련된 그것들이죠,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 수준에 관계된 것들을 하지 않아요. 묘한 것은 사람이 교양을 쌓는 일에 해당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독서, 그 다음 글쓰기, 그 다음 예술적 요소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예술적 요소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쪽으로 다 치우쳐져 버렸고,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양을 쌓는 일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건데, 교육으로만 내몰리면 사실은 그 교육에 치여서 글자만 봐도 막 혐오스럽고, 막 글자만 봐도 뭐 도망가고 싶고, 공부란 말만 들어도 그냥 이거 뿌뚝뿌뚝 갈리는, 이런 얘기 너무 된 나머지 이것도 행복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가 말했던 그것처럼 배우고 익히는 게 또한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자도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뇌과학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행복해지더라.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이 교양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즐거움을 통째로 뺏긴 거죠,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독서의 즐거움도 뺏겨버렸고 글쓰기의 즐거움도 뺏겨버렸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글쓰기도 안 되고 글씨 쓰기도 안 되고 영양실조는 밥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요소인데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되고 해도 독서하는 거, 종이책을 보는 습관들이나 글씨를 쓰고 글로 쓰는 이런 연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교육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의식에서도 이제 그래서 느림의 철학도 다시 오고 있고 아날로그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글로 쓰고 직접 글씨를 쓰고 하는 거 되게 아주 좋은 방식이 되죠. 그 저희 동네는 이런 책방인데 도심에 서점이 있지 않고요. 아주 외곽 지역에 서점이 있는데 서점도 사각사각 책방이라고 거기는 필사하는 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필사 그런 내용을 느리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가지 말고 그런 거. 교양을 쌓는 일은 이건 천천히 가야 되고 느림이 가는 발효 문화처럼 청국장이나 김치처럼 가는 문화지 겉절이처럼 가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부터 사실은 교양을 쌓는 일에 좀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이책도 좀 많이 봐야 되고 이 나라가 지금 독서 인구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상담 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옛날에 그래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따라할 거다. 이걸 모델링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한 사춘기로 접어들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북 쉐어링을 할 수 있는 북을 같은 분량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라고. 제가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은 이를테면 뭐 내 영혼에 탐나는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를 50가지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분량을 딱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그거 소리내서 읽으면 한 15분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이 다 모여서 그걸 한 꼭지씩 읽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이렇게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아이들도 좋고 훨씬 좋죠. 그런 책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꽤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필사하기 되게 좋거든요. 막상 각자 한 권씩 써서 필사를 해보고 저도 지금 2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글로 된 책이 있고 하나는 영문으로 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필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펜이 가는 느낌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디지털 세대가 돼도 아날로그 요소가 빠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양을 쌓는 부분은 디지털 요소보다는 아날로그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죠.